오늘이 그 5월 16일이잖아요. 저도 사실을 좀 잊고 있었는데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몇 군데서 이 5.16 얘기들을 좀 해서 제가 5.16 할 때 꼭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박근혜 정권 때 누가 장관으로만 임명이 되면은 저 문재인 당에 있는 이 국회의원들이 5.16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5.16 쿠데타냐 혁명이냐. 이게 박근혜 정권에서 어떤 이가 장관만 돼도 이 필수적인 질문이 그렇게 나와요. 5.16이 쿠데타냐 혁명이냐. 그럼 박근혜 정권 때 장관들 거의 다 쿠데타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이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답변해가지고 장관 자리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답은 맞는데 그렇게 질문하는 의도는 뭐냐면은 5.16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이니까 박정희 정권 자체에 정통성이 없다. 그래서 저 정권은 사실상 역사에 죄를 지은 정권이다. 그 질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덮어놓고 얘기하면 안 되고 설명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혁명하고요 쿠데타하고 차이는요, 혁명은 민간에서 주도해서 정권을 잡으면은 그걸 혁명이라 그러고, 쿠데타는 군대에서 중심으로 해서 정권을 잡으면 쿠데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은 옳고 쿠데타는 그리고 그게 아니고 민간이 중심이었냐 군대가 중심이었냐 단순한 사실관계밖에 안 되거든요. 혁명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프랑스 혁명이죠. 그 프랑스 혁명 그거 민간에 있는 사람들이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혁명이라 그러는 거고, 프랑스 혁명 때 사실은 등장한 스타가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을 틈타가지고 유럽에서 침공 들어오는 걸 다 막아내다 보니까 이 프랑스 혁명이 사실 대한민국의 이 사기탈의 촛불하고 제일 닮았던 혁명이거든요. 완전 거짓 날조 난동, 광주 사태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게 프랑스 혁명이에요. 온갖 거짓 날조로 선동해서 튀어나와서 서로가 서로를 죽여서 한 3,4만 명 죽었어요.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민중의 지도자도 다 죽었습니다. 다 자기들이 서로 다 죽였어요. 왕조도 죽이고 귀족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고. 그러니까 엉망돼버리니까 이 프랑스 혁명으로. 그래서 나폴레옹 중심으로 리더십이 모여서 나폴레옹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판정리해버렸단 말입니다. 그걸 쿠데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과 대비되는 것을 쿠데타이기 때문에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4.19 혁명 이후에 나라가 완전히 그때가 내각제가 됐습니다. 4.19 이후에 바로 지금 김무성이니 애들이 하고 싶어하는 내각제로 바꿨다가 1년 만에 내무부 장관이 한 6, 7명 바뀌고 국방부 장관이 막 6, 7명 바뀌고. 원래 내각제가 그래요. 내각제는 나눠 먹기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장관 돌려먹다가 국방부 장관이 한 대여섯 명 바뀌기 시작하면은 국방이 되겠습니까 이게? 장관이 한 달씩 바뀌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엉망진창 되니까 당시 40대 아마 44살 때죠. 박정희 대통령이 44살이고 그 밑에 있던 이제 뭐 김종필 뭐 이런 사람들은 뭐 30대 한 중후반 때 그 사람들이 일어난 겁니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권을 자기들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군대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5.16은 쿠데타인데 아마 전 세계 쿠데타에서 이런 경우가 없을 텐데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권을 잡아서 혁명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한 돌립니다. 돌려서 그때 뭐 깡패들도 처형시키고 뭐 별거 다 했죠. 그 다음에 다시 선거를 들어갑니다.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복귀시켜서 내각제가 나는 망쳤으니까 대통령제 선거를 판을 짜서 다시 박정희 대통령은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선거에 출마해서 윤보선, 그 당시 내각제 때 대통령이었던 윤보선 씨하고 붙어서 선거에서 이겨요. 그래서 또 집권을 합니다. 전 세계 쿠데타에서 쿠데타를 성공해서 집권한 다음에 물러난 다음에 다시 선거를 치러서 집권한 사례가 유일하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식적이다 그러면요, 형식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은 혁명도 불법이에요.
군대가 움직였던 일반 민간인이 움직였던 기존 체제를 들어엎고 정권 잡았기 때문에 혁명도 원래는 불법입니다. 그러면은 쿠데타도 불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뒤에 도대체 그 뒤에 무슨 목적으로 어떤 절차로 국가를 정상화시키냐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렇게 하여튼 지금까지도 추앙하는 프랑스 혁명은 집권하자마자 그냥 사륙을 저질러서 왕정이나 귀족들이 집권할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륙전이 벌어져가지고 완전히 개판돼 버렸단 말이에요. 반면에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하고 사회 시스템을 정화시키고 선거제도 안착시키고 윤보선 박정희 선거 때 부정선거 얘기 전혀 안 나왔어요. 그때 부정선거 얘기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왜 이겼냐? 윤보선 씨만 하더라도 나이가 60이 넘고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제에게 나라 뺏기기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이분이 유교적 양반적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산업화를 이루어야 될 그 시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40대 중반에 어쨌든 일본 육사에서 수석으로 졸업했고, 이분 미국 유학도 했습니다. 그 당시 이건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인데, 그 당시는 무슨 기업가니 뭐니보다 김일성이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무조건 군대 엘리트를 다 키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젊은 군인 엘리트들을 싹 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버립니다. 세금을 남은 세금 가지고 다 써가지고 유학을 보내서 김종필 씨든 뭐든 다 미국 유학 갔다 왔어요. 그러니 그 당시 시대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군인일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 육사 출신인데,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볼 때 이런 이조 시대 때 있었던 이 사람들을, 그 이제 이른바 부정치인들 가지고는 나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집권한 다음에 선거도 자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한번 나가서 국민들 설득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선거에 이겨가지고 당당히 집권하고 실제로 집권해서 대한민국을 근대화 산업화 성공시킨 거 아닙니까? 원래는 이런 식으로 답변해줘야 되는 거예요. 쿠데타냐 혁명이냐 물어보면은 그런 무식한 질문하지 마라. 혁명은 민간, 쿠데타는 군인, 그런 걸로 평가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답을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 와서 보면 쉽게 야 총칼 들고 가가지고 권력 뺏었지 얘기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움직였던 부대가 거의 사단 하나예요. 그 정도 군대 끌고 혁명에 성공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쿠데타, 뭐 쿠데타뿐만 아니니까 그 당시 전체적인 군대나 정부 관료들이 볼 때 야 이거는 더 이상 나라 안 되겠다. 그래도 젊은 군인 엘리트, 지금은 우리가 군인들을 엘리트로 안 보잖아요. 좀 이 사회적 시각으로. 그 당시는 국가의 최고 엘리트가 군대에 있었으니까 바로 군대 내에서, 그리고 정부 관료들이 볼 때도 저런 젊은 엘리트가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단 하나 끌고 와가지고 장악이 된 거지. 총싸움에 가서 권력 뺏은 거 아닙니다. 만약에 총싸움 붙었으면요 박정희 대통령 바로 살해당했어요. 여기서 쪽수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내 리더십이 국가에 필요할 거다, 목숨 걸고 들어간 겁니다. 그거 실패했으면은 그냥 다 모두 사형당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만민공동회 하면은 만민공동회의 스타가 이승만 대통령이고, 사실 만민공동회를 만든 사람은 윤치호 선생이에요. 이 두 분이 거의 이제 투톱이었는데, 윤치호 선생은 중국, 일본, 미국 유학을 동시에 했던 사람입니다. 세 곳에 다 유학을 해가지고 그 당시 세계를 제일 많이 봤던 사람인데, 이미 알았어요. 이미 1800년, 90년 초반에 나라가 일본에 뺏기겠다는 것을 이미 간파했습니다. 그때는 일반 국민들은, 조선 백성들은 청나라가 제일 세다고 생각할 때였어요. 그때는 미국이란 나라는 일반인들은 잘 알지도 못했고, 청나라가 제일 세다고 해서 청나라에 줄 서고 있었는데,
그때 이미 윤치호 선생은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겠다는 것을 간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민공동회를 만든 이유가 이승만 대통령도 이제 같이 이제 나선 건데, 이 고종이 하는 거 보면은 100%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칼 갖다 대면 나라를 넘겨주고도 남을 자라고 판단한 거죠. 자기가 왕에서 내려오면 되는데 내려올 가능성이 없다. 이자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자기만 왕위를 유지하면 버틸 자다. 이래서 그 당시 만민공동회 했던 게 바로 민주공화정으로 바꾸자는 거였습니다. 왜 민주공화정으로 바꿔야 되냐면은 일본이 이제 나라 내놔 그러려면은 왕조면 고종만 도장 찍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민주공화정이 되면은 국회나 국민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가 23살 때였고 윤치호 선생이 한 30대 후반 때였는데 이미 그걸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만민공동회를 만들어서 민주공화정으로 바꿔서 일본이 나라 뺏으러 오면은 국민투표로 버티자, 이런 마인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민공동회에서 이 상소문을 써가지고 고종에게 도장을 찍게끔, 사실상 민주공화정으로 전환하는 도장을 찍게끔 만들어서 도장까지 받았습니다. 도장을 받았는데 이 뒤통수를 맞은 거죠, 고종한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투옥돼가지고 6년 동안 살았죠. 6년 동안. 윤치호 선생은 이제 해외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지금 박정희 대통령하고 제가 이 이승만 대통령 말씀드린 게 보수 진영에서 매일같이 박정희, 이승만 수많은 세미나가 열리고 방송에서 나오고 칼럼을 쓰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본받아야 할 건 뭐냐면은 나라가 망해갈 때 목숨을 걸고 튀어나왔다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걸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이 목숨 내걸고 나왔다는 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을 내건 용기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보수 내에서 그 용기라는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러니 백날 박정희, 이승만 앞만 얘기해봐도 핵심인 용기가 빠져 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저는 지금 이 총선 이후에 이쭉 보면은 원래 저는 총선 이후에 보수가 자생적으로 재건될 가능성은 원래부터 없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서 이걸로 돌파할 수 있는 용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또 구태 정치인들에게 줄 서서 또 으쌰으쌰 하겠구나. 그래서 무슨 윤석열, 유승민, 홍준표, 뭐 태영호 이 줄 서가지고 또 으쌰으쌰 하겠구나. 전 이 정도로 봤는데 그거는 좀 포기한 것 같아요. 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안철수는 우리가 보수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다고 뭐 나머지도 또 보수냐면 그것도 아니지만 일단 뭐 안철수 자체는 뭐 이쪽에서 뛴 적이 없으니까 그 안철수 지지율이 3%고 지금 보수 대권주자 1등이라고 어깨에 기부스하고 다니는 홍준표가 2%예요. 그리고 계속 자기 잘났다고 소리 지르고 보수의 아스팔트를 뭐 부자른다 떠드는 유승민이 1%. 그리고 틈만 나면은 탄핵의 주범인 윤석열 만세 대통령 만들겠다 그러는데 그 윤석열도 1%. 그러면 안철수까지 포함하자 이거예요. 안철수 3%, 홍준표 2%, 유승민 1%, 윤석열 1%.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2년 남은 대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 보수 쪽 상황에서. 근데 사실은 좌쪽에서는 그걸 엎은 전례가 있어요. 2002년 대선 때 선거 1년 남아서 당시 민주당 경선하기 직전에 노무현의 지지율이 2%였어요.
2%에서 시작해가지고 1년 만에 치고 올라가가지고 당시 경쟁자인 이인재를 이기고 이해창을 이기고 당선됐습니다. 좌에서는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보수에서는 지금까지 집권할 때 그런 식으로 집권한 적이 없다 보니까 2% 1%짜리들 가지고는 이제는 다 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선을. 그리고 이건 있겠죠. 그 당시에 노무현은 2%긴 2%였는데 다들 블루칩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방 터지면 저거는 터질 수 있다고 그건 생각했었는데 지금 홍준표, 유승민 이런 애들 데리고 이게 한번 블루칩으로 터져서 걷다가 배팅하는 사람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 대권을 가져올 거. 지금은 우리가 대권을 가져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권력 잡는다는 개념보다도 대한민국을 이제 정상화시킨다는 개념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문재인을 조기에 못 끌어내렸기 때문에 이제 2년 동안 문재인이 이제 아마 의회 권력까지 가져서 완전히 망쳐 놓을 겁니다. 지금 이 3년 동안에 나라를 망칠 준비만 했어요. 문재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라를 완전 망쳐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뒤에 대선을 못 이긴다는 얘기는 윤치호 선생이 이제 생각했던 대로 나라 완전히 망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선 승리를 우리가 포기했다는 얘기는 나라를 포기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윤치호 선생이 일기를 많이 썼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에게 나라 뺏길 거를 막아야 되겠는데 본인도 자신이 없으니까 일기에 이런 말을 써놓습니다. 왜 나는 조선인으로 태어났을까? 아, 일본인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일기까지 쓸 정도로 이제 고민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대선을 포기했다는 얘기는 나라를 포기했다는 얘기고 우리의 자유평등 민주적인 번영의 삶을 포기했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일본으로 망명 가는 게 나아요. 지금 나라 포기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일반적인 선거 상황과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어려운 윤치호 선생만 하더라도 왜 나는 일본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거 고민하면서도 만민공동에 만들어서 고종을 압박해서 민주공화적으로 바꿔내는 이런 움직임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보수 쪽에서는 제 눈에는 전혀 안 보여요. 이 움직임이. 문재인 지금 끌어내는 거는 이미 다 포기했고 그러면 2년 남은 대선을 준비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정권 찾아오는지 이거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지금 미통당 지금 보세요. 저 원내대표 뭐 누가 됐는데 아직도 지금 김종인이 데려오니 많이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없어요. 김종인 데려오니 많이. 장외는 지금 모조리 지금 싸그리 지금 대표 부정에 다 몰려갔습니다. 대표 부정에 다 몰려갔어요. 제가 요즘에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보수 쪽에서 나온 웬만한 의혹 제기에 제가 참여하지 않은 바가 없습니다. 530 집회부터 광주 사태 때 북한군 개입 문제까지 박원순 아들까지 땅굴 문제까지 제가 안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의혹 사건을. 그 중에서 의혹 사건에서 제가 취한 바가 박원순 아들 이 병역 비리하고 저 530 집회 북한군 게릴라가 들어온 거를 하극상으로 조작한 사건 그리고 광주 사태에서 광수는 빼고 북한군 개입 가능성 요 정도 요 3개 정도를 제가 취했는데 그런 어떠한 의혹이 들어왔을 때 검증하고 그것을 진실을 밝히는 일정한 프로세스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저 진실을 밝히려고 목숨을 걸 자세가 돼 있냐 안 되냐 그것까지 다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태블릿 PC는 제가 그냥 한 거고 제가 말씀드린 다른 사건들은 남이 한 거를 제가 보고 검증해서 내가 같이 참여해 줄까 아닐 거냐 그런 판단을 했다는 얘기예요. 태블릿 PC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지금 개표 부정권은 의혹 제기의 근거를 떠나서 저거를 지금 지르고 나가는 사람들의 태도 자체가 저 개표 부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걸지를 전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말고예요. 아니면 말고
지금 제 사건도 그렇고요. 박원순 아들 사건도 그렇고요. 530 GP 사건도 그렇고요. 이게 만약 진실로 드러나면요. 국가 시스템 전체를 다시 만들어야 될 정도의 엄청난 사건들이에요, 이게. 아니, 북한에서 게릴라가 침투해가지고 대한민국 군인들 13명을 죽였는데 이걸 국방부와 이 국정원이 짜가지고 하극상으로 조작을 했다? 이거 관련자들 다 몇 명은 다 거의 사형을 시켜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들입니다. 그 당시 대통령은 노무현이에요. 그 당시 대통령 부실장 문재인입니다. 다 처벌해야 될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조작 사건을 밝히려는데 그게 쉽게 진실 드러나겠습니까? 이게 진실 드러나면은 한두 명 죽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때 이 유족들이 짜서 지금 15년째 지금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증거 다 나왔어요. 너무 명백한 증거 나왔는데도 그 상태로 15년 싸우는 겁니다. 이런 게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거였어요. 엄청난 용기와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태블릿 PC도 지금 4년째 아닙니까? 4년째. 지금 증거가 완전히 나오고 있잖아요. 이 상태로 또 몇 년 갈지 몰라요. 이 상태로도. 그런 정도인데 현역 대통령이 지금 있는데 그 여당이 180석을 했는데 전국적인 부정선거를 펼쳤다고 하면은 그거 드러나면은 일단 문재인부터 아웃이죠. 예전 4.19가 일어났을 때 바로 3.15 부정선거의 총괄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에 증거가 있다 없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런 정도를 밝히려면은 일단 유서 하나 써놓고 자기 전 재산 걸고 감옥 갈 거는 기본이고 그거는 그런 정도의 자세를 보여줘야지 해결될까 말까란 말입니다. 전혀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 글 쓰는 거 하나하나 진실을 밝힐 의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진실이여도 못 밝히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사람이 설사 우리가 주장하는 게 진실이어도 해결할 사람이 진실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지 않으면 진실은 못 밝히게 돼 있습니다.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거는.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저하고 이제 김진 의원하고 좀 통화할 때 조만간에 이제 재검표가 되면은 재검표 끝나면 지금 24개가 당선묘로 들어갔으니까 뭐 그 중에 한 10개는 하겠죠. 뭐 제가 볼 땐 다 똑같이 나올 겁니다. 기존하고. 그러면 재검표 결과가 똑같이 나오면은 선거 부정 으쌰으쌰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까? 저는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제가 제 반응 딱 느낌은 제가 수많은 조작 선거들을 해봤을 때 이번 건은 안 돌아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의욕으로 밀고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조작 사건들은 처음에 이 들어가는 자세가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건은 처음부터 미통당이 참패할 게 뻔한데 돈벌이 유튜버들이 미통당이 160석 180석 압승한다 그 사기를 치고 그 사기를 덮기 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사건하고 달라요. 처음부터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재검표 결과 똑같이 드러나도 또 재검표 시비 걸고 투표함 시비 걸고 계속 그렇게 할 것 같다. 이거는 처음부터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즉 보수에서 그것도 지금 아마 이 채널 중에서 이 개표 부정 관련해서 제일 타격을 많이 받는 게 미디어워치 채널일 거예요. 앞선에는 사실은 펜앤마이크나 뭐 김진 위원이 하지만은 제일 많이 빠지는 데가 미디어워치요. 왜 그럴까요? 바로 탄핵 무효와 태블릿 PC 조작을 잡는 데를 동의하는 층의 거의 상당수가 개표 부정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파 쪽은 별로 안 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태극기 들고 탄핵 무효했던 사람들이 개표 부정으로 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미디어워치가 제일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4년 전부터 탄기국 때부터 제가 태블릿 PC 조작을 했을 때
그거를 박수 쳐주고 성원해줬던 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진실에 대한 존중으로 응원해준 게 아니라 진영론에 갇혀서 우리 쪽이 제기하는 의혹이니까 우리 진영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성원했다. 제가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어제도 뭐 유승민 쪽에서 아스팔트 우파랑 저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제 저야말로 유튜버 보수나 일반 아스팔트 보수하고 제가 절연할 때가 왔다고 저 지금 생각할 정도예요. 기존에 같이 왔던 사람들과는 이런 진실 투쟁을 지속할 수가 없겠구나. 네. 또 어떤 사건 나와서 또 흔들릴 수가 있고, 제가 이번 사건을 해결하면서 이재명 지지자라는 대한민국의 컴퓨터 최고 전문가 김인성 교수를 제가 참여를 시켰죠. 저랑 같이 탄핵무효 운동했던 동지들 중에서요, 저한테 그걸로 시비 겁니다. 어떻게 이재명 지지자랑 같이 손을 잡고 일할 수가 있냐. 아니, 본인들은 지금 탄핵무효 다 제껴놓고 박근혜 석방 다 제껴놓으면서도 저한테 지금 그런 걸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진실에 대한 존중이 있으면은 제가 김인성 교수랑 같이 정당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재판에 들어가서 국가수와 검찰의 컴퓨터 조작을 때려 부숴야 되는데 그거 할 사람이 지금 그분밖에 없거든요. 그걸로 진실 밝히겠다는데 야, 이재명 지지자랑 왜 일을 일하냐 이러면요, 나중에 제가 태블릿으로 판 키워나가면서 언제 누구랑 손잡고 일하게 될지 몰라요. 왜? 너무 이거는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다가가면요, 탄핵을 주도했던 자도 눈앞에서 이거 보여주면 아, 이거 태블릿 조작은 맞다, 나도 속았다. 왜? 자기도 정치적인 면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하태경 같은 경우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서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걸 갖고 본인들도 이미 탄핵무효 내버리고 박근혜 대통령 내버려 놓고서 이걸 갖고 또 뒤에서 발목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준석과 손을 잡냐, 하태경과 손 잡냐. 계속 발목이 걸릴 수가 있어요. 진실은 진영론 뛰어넘어야 돼요. 진영론 뛰어넘어서 사실은 진실의 힘으로 진영의 벽을 때려 부숴버려야 되는 겁니다. 탄핵 때 촛불 들고 나온 사람들, 그 국민들에게 우리가 진실을 보여주고 그분들이 진실에 동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게 그게 진실이지, 벽치고 탄핵 때 촛불 든 사람들은 우리 국민 아니야, 상종 안 하고 우리끼리 한다? 그거는 진실하고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영을 뛰어넘을 때가 왔구나. 진영점을 내가 뛰어넘어서 중원으로 치고 가야 될 때가 왔구나. 이제 그런 좀 저도 좀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하나 터졌잖아요. 마침 지금 소녀상의 거짓 문제가 터졌습니다. 윤미향의 사기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싸움은 더 힘들어요, 태블릿보다. 태블릿은 그래도 보수나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어쨌든 긍정적으로 봐주는 측면이 있는데, 소녀상 저게 거짓이라고 한다는 거는요, 거의 그 소녀상에 세뇌된 거의 전 국민과의 싸움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저거는. 그러면 저거는 그야말로 모든 국민을 향해 가지고 이 거짓을 계속 설득해 가야 되기 때문에 소녀상 싸움은 보수 진영 스크럼 짜고 있으면 안 돼요. 저거야말로 이 스크럼 짰다가는 시작하자마자 박살나는 싸움입니다. 완전히 오히려 무장을 해제하고 진실 하나만 가지고 호소해야 되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됐어요. 태블릿이나 탄핵무효나 이 소녀상 문제를 다 엮어서 진실만 갖고 승부를 해 들어가겠다. 이제 과거에 뭐 동지 인연 저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석방 대선 준비하는 김에 소녀상까지 이번에 치워버립시다. 저는 어제 진짜 이 여중생 한 4-5명이 소녀상 그거에다가 분홍색 우비 입혀놓고 둘러싸고 있는데 너무 역겹더라고요.
너무 역겨운. 아니 그 거짓말로 동상 하나 세워놓고 그걸 무슨 애완동물 키우듯이 우비 입혀놓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수준이에요. 이게 일제한테 나라 뺏길 딱 그 수준으로 다시 복귀한 겁니다. 저러고 다니니까 나라 뺏긴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하여튼 여기 구호에다가 하나 더 붙여가지고 소녀상 폐기, 예, 그것까지 합쳐서 종로에서 집회를 다시 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